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살다 보니 나한테는 저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했던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아직은 젊을 때 그런 걸 겪고 났더니 오히려 멘탈이 튼튼해져서 사는 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흔히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병원비로 빚을 진 게 많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셨지만 대부분의 돈을 빚으로 갚아야 했고 저희는 항상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쩔쩔매며 살았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은 한참 더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 바람에 저와 여동생은 각자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죠. 저는 성적에 맞춰서 적당한 대학의 문과에 진학한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것만 궁리했어요. 머리핀을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했고 도매시장에서 옷을 떼다 팔아보기도 했죠. 공부를 하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졸업할 때 통장에 꽤 많은 돈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번화가에 작은 가게를 얻어 액세서리를 팔았어요. 당시에 유행하는 귀걸이부터 목걸이, 머리띠, 모자 같은 것까지 다 팔았죠. 제가 혼자 장사하며 얻은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인지 손님을 상대하는 데에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들 위주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눈여겨보고 파악한 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장사를 잘하니 제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저는 넉넉한 돈을 바꿔서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자리를 얻어서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의 인테리어를 독특하게 해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했어요. 커피와 음료 종류도 많이 찾는 것 위주로 하고 그 외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팔았죠. 저희 카페는 인테리어와 음식 맛으로 유명해져서 단골들이 많아졌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저는 집의 빚도 다 갚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게 됐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저는 카페를 하려면 앞으로 더 전문적인 면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커피나 홍차의 종류를 따져가며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었고 쇼트케이크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거든요. 저는 제 카페를 지금처럼 음식 위주로 할 것인지 고급스럽게 할 것인지 고민했어요. 그럴 때에 대학 동기 한 명이 요리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이탈리아 음식이 전문이라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때 가게를 둘로 나눌 생각을 처음 했어요. 하나는 커피와 디저트만 파는 가게로, 하나는 이탈리아 피자와 파스타를 파는 가게로요. 크지는 않아도 알차게 운영을 하면 승산이 있겠다 싶었죠. 제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들어맞았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많았고 위기도 있었지만 꼭 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더니 목표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동생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평생을 일해오신 문방구 건물을 사서 드렸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저희 동네가 좀 외진 곳에 있었고 그때도 땅값이 비싸지 않을 때여서 대출을 조금 끼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사업한다고 이래저래 돈 나가는 데도 많을 텐데 우리 선물을 다 하니? 부모라고 너희 고생시킨 것밖에는 없는데 이런 걸 받을 자격이 되나 모르겠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렇게 쪼들리는데도 우리 끝까지 공부시키고 이만큼 건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때 받으세요. 그래, 마음만으로도 고마운데 너무 큰 선물을 받는구나. 근데 윤정아, 이제 네 앞날도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혼자서 지내려고 그래?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내 가정을 꾸려야 안정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엄마만 해도 봐. 아빠랑 니네가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산 거야. 나는 윤정이 너도 이제 혼자 아등바등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짐도 나누고 마음도 터놓았으면 좋겠다. 남들은
다 저한테 불도저처럼 일 잘한다고 하고 은근히 시기하는 말도 하고 뒷말도 했는데 역시 엄마는 저를 보는 눈이 다르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애를 썼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 역시도 혼자가 외롭다는 생각이 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으면 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골프 모임에 나갔던 친구 한 명이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워낙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돈을 벌었어도 골프는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주변에서 권해도 하게 되질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골프를 치러 가도 저는 혼자 책을 읽거나 영화나 보고 아니면 소소하게 화장품 쇼핑이나 하고 그랬죠. 골프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인상도 좋고 매너도 괜찮아. 그 사람은 집안도 안 보고 사람 됨됨이만 따지더라고. 딱 윤정이 네 생각부터 낫다니까. 건물도 2개 있고 넉넉한 사람이래. 사실 친구라고는 해도 학교에서 만났던 건 아니고 카페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라서 서로를 많이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잃었다는 정도는 아는 사이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았기에 소개해 주는 거니 만나보자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정 씨. 저 오수환입니다. 제가 윤정 씨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요. 영광입니다. 선주 씨가 과장을 좀 했나 보네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사람의 시원시원한 태도는 호감이었지만 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을 몇 번 더 만났죠. 저도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말씀도 그렇고 저 자신도 제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건물을 갖고 여유 있게 사는 그 사람의 삶에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살기 위해 달려온 저와는 생활에서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은 돈도 잘 썼고 명품도 잘 샀어요. 돈이 있어도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도 망설이면서 사는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어쩌면 그런 점들이 부러웠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저도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 남자가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집에 갈 때 따로따로 헤어져서 가는 거 그만하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이제는 안 하고 싶어. 라며 비싼 반지를 제 앞에 내미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반지로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저도 수환 씨랑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자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남자는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했어요. 이런 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난 그냥 당신 살던 집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괜한 돈 쓸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건데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집이라는 건 사두면 좋은 거야. 라며 남편은 밀고 나갔어요. 저는 좋기는 했지만 집에 있는 가구들도 다 고급이라서 조심스럽고 집이 넓으니까 청소하기가 힘들기만 했어요. 언니가 그동안 돈 그렇게 잘 벌고도 너무 안 쓰고 살아서 그래. 언니만큼 돈 있으면 그 정도는 다 꾸미고 살걸? 그리고 청소는 도우미 아줌마 한 번씩 불러. 언니는 그래도 되잖아. 너무 아끼기만 하지 말고 이제 편하게 살아. 동생의 조언에도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신혼생활은 재미있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계획을 세워서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죠. 처음에는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게 불안하기도 했지만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하다 보니 힐링도 되고 즐겁기도 했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전화 목소리가 무뚝뚝해진다 싶더니 점점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 요새 새로운 사업 준비한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귀찮게 굴어? 내가 집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맨날 들어가야 돼?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 일쑤였어요. 저는 카페랑 식당 일도 일이지만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 건지 몰라서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도 사업 준비가 다 끝나면 말해주겠지 하며 참고 기다렸죠.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10주 접어들었네요. 축하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저는 무조건 기뻐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제게 아이가 찾아온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남편이 자꾸 저한테서 멀어지는 기분이 드는 때라 어쩐지 불안하기만 했죠. 아이가 생겼다고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한동안 답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전화 연락이 되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뭐 아이가 생긴 거야 좋은 일이긴 한데 솔직히 그게 내 아이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은 드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내 생활이 어떤지 제일 잘 알면서. 내가 안 보이는 데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 식당이네 카페네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누구랑 히히덕거리는지 모르지 난. 너무 기가 막히니 정말 할 말이 생각 안 나더군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가슴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나고 혼자 있는 집에서 억울한 생각에 가슴을 칠 때도 많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동생이 저를 만나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워낙 바빴기 때문에 제가 동생 샵 근처로 찾아갔어요. 언니, 내가 이거 처음 해보고 긴가민가 해서 손님 중에 흥신소 잘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알아본 건데 형부 지금 다른 여자 만나. 내가 직접 봤어. 동생 말로는 야외 촬영이 있어서 골프장에 갔는데 거기서 웬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여자 허리를 꼭 끌어안은 남편을 봤다는 거였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일이 끝나고 다시 찾아봤는데 분명히 둘이 리조트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고 남편이 그 여자와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받고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언니, 나도 이걸 말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어. 그래도 언니 인생이 걸린 건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는 거야.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형부가 일 때문에 바쁜 줄 알고 있고 언니를 바보로 만들기 싫었어. 힘들고 아프겠지만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는 동생 앞에서는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고 집에 왔어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군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어요. 꼬박 하루를 울고 나니 저도 서서히 정신이 들더군요. 그래도 제가 할 일은 해야 했죠. 카페에 나가서 그날 커피와 디저트 상황을 점검하고 식당에 가서 주방장과 오늘의 요리 같은 걸 의논했어요. 그런데 주방장이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였어요. 근데 남편분이 엊그제 사장님 안 계실 때 못 보던 사람들이랑 와서 식당을 둘러보고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남편이 그랬죠? 뭐라고 한 건 없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것처럼 하며 떠보자 주방장은 아, 그럼 이 식당 넘기기로 하신 게 사장님이에요? 아쉽네요. 저는 사장님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 여기 있었던 건데 가게 처음 차릴 때부터 함께 일했잖아요. 주방 일이나 메뉴에도 이해도가 높으셔서 좋았는데 제가 여기 있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남편은 저 몰래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던 거예요.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서류와 도장을 위조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동생한테 부탁해서 흥신소를 찾아갔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약 2주 동안의 조사 끝에 받은 자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 카페와 식당을 팔았고 제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지난주부터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원래 살다가 세를 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샀더라고요. 그걸 제 명의로 해놓아서 꼼짝없이 제가 다 갖게 생긴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저한테 남편을 소개해준 여자하고 짜고 쳤다는 거죠. 그 여자는 남편한테 저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골프장이나 유흥장소에서 만나 현금으로 소개비를 받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것도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고소도 어려웠고 위임장 같은 걸 위조한 거나 제 도장을 판 것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탈탈 털고서 볼 일이 없어지니 저와 헤어질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뭔가 촉이 와서 설마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어요. 제가 불안했던 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그 사람은 저한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말만 하고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동거인이었고 이제는 완전 남남으로 남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돈을 다 풀어놓는 게 불안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예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유산이 되었고 저는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 아이가 유산됐다는데 조금은 슬퍼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뭐 그 애도 자기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나 보네. 사실 나도 꺼림칙했어. 내 아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말이야.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남자를 보니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그거 알아?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대로 남들도 하는 줄 안다는 거. 무슨 말이야?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대로 해. 라더니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몸을 추스른 다음 부모님한테 전에 사드렸던 건물을 새로 짓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한테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 어차피 네가 산 건물인데 네가 편한 대로 해야지. 몸은 이제 괜찮고 오서방도 많이 놀랐겠구나. 언제 집에 같이 와. 엄마, 그 사람 신경 안 써도 돼. 어딜 가나 잘해주는 사람도 많고 지금은 바빠서 잠깐 해외에 나갔어. 그렇게 둘러대는 제 속은 속이 아니었죠. 저는 제가 따로 두었던 돈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마침 그 지역에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였고요. 저는 그 집을 지어서 괜찮은 값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미천으로 저와 일했던 사람들을 불러 다시 레스토랑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가게를 둘로 나누지 않고 한 곳에서 식사와 좋은 커피와 디저트를 해결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주방장과 바리스타가 자기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게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워낙 음식도 커피도 인증이 됐던 사람들이라 맛은 보장이 됐었죠. 제가 경영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인테리어도 최대한 단순하면서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누가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있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제 일을 하면서 저는 남편과 헤어졌고 그 후로도 계속 흥신소에 감시를 부탁했어요. 1년이 좀 넘게 지났을 무렵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전에 사귀던 젊은 여자 말고 사업하는 다른 여자를 잡았더군요. 이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이던데요. 다음 주에 여기서 양쪽 집이 상견례를 한답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사례금을 듬뿍 주었고 그동안 모아온 증거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제 젊은 날들을 바친 가게와 제 통장을 다 털어먹은 그 남자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견례 날 그 사람이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있는 특별실 밖에서 들으니 웃음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이 들어갈 때 같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보자 남자는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들고 있던 컵에 물을 쏟더군요. 안녕하세요. 신명희 씨 되시죠? 네, 제가 신명희인데 누구세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명품 옷을 입은 제 또래의 여자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사람 전 와이프예요. 저 사람이 저를 속이고 혼인신고서를 안 내서 잠시 동거한 사이로 됐지만요. 그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셨죠? 제 말에 여자와 여자 가족들은 놀라서 험악해진 얼굴로 남자를 노려봤어요. 제가 지금 신명희 씨 인생 진창에 빠질 뻔한 거 건져주러 온 거예요. 라며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남자가 만났던 젊은 여자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신명희 이름으로 대출받아 산 서류, 그리고 저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던 때의 등본도 들어있었어요. 저기 남자 부모님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다 아르바이트예요. 돈 받고 부모인 척 해주는 거라고요. 제가 만났던 시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명희 씨도 골프 모임 나가는 여자한테서 저 남자 소개받았죠? 그 여자도 한패예요. 속이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명희 씨 오빠가 일어나서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오해예요. 저 여자가 다 꾸민 일이에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런 식으로 절 모함하려고. 이 미친 여자야. 남자는 맞은 데를 붙잡고서 억지를 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디 정말 내가 다 꾸민 건지 경찰에 가면 다 알게 되겠지. 내가 그동안 일을 갈면서 얼마나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신명희 씨 오빠는 남자 멱살을 잡고서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상견례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신명희 씨 부모님은 아르바이트로 온 사람들까지 붙잡아 다 같이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저 역시 따라가서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물론 불법으로 뒷조사한 게 문제가 된다면 그 처벌은 받겠다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저를 남자한테 소개해줬던 여자가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윤정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그런 거지. 윤정씨한테 억하심장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선처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니요. 당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시궁창으로 만들 뻔했어요. 내가 어떻게 일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사기를 쳐서 자기 입에 털어넣으려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넘겨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안 살게요. 제발 한 번만요. 네? 이거 놔요. 이럴 거면 아예 이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당신 같은 사람은 콩밥 한번 먹어봐야 돼. 라며 매몰차게 뿌리쳤고 가게 직원들은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자는 끌려나가면서도 저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가 저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자를 보러 가니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윤정아, 윤정씨, 김윤정씨, 저 한 번만 선처해주면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살게요. 남 등치지도 않고 여자들 배신 때리지도 않고 제 힘으로 일해서 열심히 살게요. 한 사람이라도 저를 선처해줘야 되는데 이대로면 제 인생 끝이에요. 야, 넌 몇 여자 인생을 끝장내놓고 그런 말이 나오니? 내 인생도 신명희 씨 인생도 엉망진창으로 만들 뻔했잖아. 그리고 너, 그래도 네 아이가 생겼을 때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어떻게 하냐고. 네 아이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했지? 아이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너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더러운 사기꾼은 그 목까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감히 누구 보고 선처를 해달래? 진짜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너 딱 기다려. 내가 제일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남자는 제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계속 싹싹 빌었어요. 정말 화나고 어이없는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새 사람 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가 새 사람 돼서 열심히 산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난 요만큼도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나자 남자는 계속 윤정씨, 김윤정씨! 라며 애타게 저를 부르더군요. 형사들도 저런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사실 저는 입증할 만한 게 많지 않아서 사기 결혼으로만 고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희 씨는 당장의 위임장 위조한 걸 증명할 수 있어서
그걸로 더 큰 구형을 내려졌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1년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그 사이 빈털터리가 된 남자는 항소를 포기하고 징역을 살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나이가 30 중반을 훌쩍 넘어 있었죠. 그래도 사람은 인연이 또 생기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지금은 우스운도손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뭐든 끝까지 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